북한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건 말이 아니라 웃음이었습니다. 북한 사람들은 웃지 않는다고들 합니다. 텔레비전에 나오는 그들의 표정은 늘 굳어 있고 카메라 앞에서는 눈물만 흐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그곳에서 태어나 자라고 살아온 사람으로서 압니다. 우리도 웃었습니다. 다만 조심스럽게 웃었을 뿐입니다. 들키지 않게, 소리내지 않게, 때로는 눈빛만으로 웃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웃음에 관한 것입니다. 북한이라는 땅에서 웃음이 어떤 의미였는지, 사람들이 언제, 어디서, 왜 웃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웃음이 허락되지 않는 곳에서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갈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북한의 한 지방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고 학교를 다니고 직장을 다녔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배운 것이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조심해야 한다는 것, 말도 조심, 행동도 조심, 그리고 표정도 조심해야 한다는 것. 아버지는 제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던 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학교에서는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친구들과 놀 때도 함부로 큰 소리 내지 마라. 웃을 때도 너무 크게 웃지 말고. 그때는 무슨 말인지 잘 몰랐습니다. 웃는 것도 조심해야 한다니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습니다. 북한에서 웃음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웃음에는 항상 이유가 있어야 했고 그 이유가 적절한지 누군가 판단했습니다. 학교에서 웃으면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뭐가 그렇게 웃음나? 대답을 잘못하면 혼났습니다. 수업 시간에 딴 생각하지 말고 집중해라. 거리에서 친구들과 크게 웃으면 지나가던 어른이 째려봤습니다.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어.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출근해서 동료들과 이야기하며 웃고 있으면 일은 안 하고 뭐 하는 거야? 웃음에는 늘 긴장이 따라왔습니다. 여러분은 이해가 되십니까? 웃는다는 것이 조심스러운 사회를, 물론 공식적으로 웃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김일성 주석님의 생일, 김정일 장군님의 생일, 그런 명절에는 다들 웃었습니다. 아니, 웃어야 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사람들이 웃으며 춤추고 노래했습니다. 광장에서는 아이들이 웃으며 꽃다발을 들고 뛰어다녔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진짜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그 웃음 속에는 긴장이 있었으니까요. 웃어야 한다는 의무가 있었으니까요. 진짜 웃음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 웃음은 공식 행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뒤에 가족끼리 모여 앉아 저녁을 먹을 때 나왔습니다. 오늘 김 과장이 넥타이를 거꾸로 맸더라. 아버지가 작은 목소리로 말하면 어머니가 손으로 입을 가리고 웃었습니다. 그런 웃음이었습니다. 몰래 조심스럽게, 하지만 진짜인 웃음. 북한 사회는 표정을 통제했습니다. 직접적으로 웃지 말라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생활총화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직장에서 모여 앉아 서로를 비판하고 자아 비판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에 누군가 웃으면 문제가 되었습니다. 동무는 이 심각한 자리를 우습게 보는 거요. 웃음은 불온한 것이 될 수 있었습니다. 웃음은 불만의 표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웃음은 비판의 도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웃음을 숨겼습니다. 제 친구 순이는 웃는 것을 특히 조심했습니다. 그 친구 아버지가 당 간부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러는데 간부 자식들은 더 조심해야 한대. 뭐든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순이는 학교에서
거의 웃지 않았습니다. 표정이 항상 진지했습니다. 선생님들은 순이를 칭찬했습니다. 저렇게 학습에 집중하는 태도를 배워야 한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순이도 웃고 싶어 한다는 것을, 집에 가면 웃는다는 것을. 어느 날 순이네 집에 놀러 갔을 때였습니다. 순이 어머니가 옆집 할머니 흉내를 냈습니다. 고개를 이렇게 저렇게 까딱이며, 아이고, 요즘 세상 어쩌면 좋나. 순이가 폭 웃었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배를 잡고 눈물을 흘리며 웃었습니다.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 사람은 원래 웃고 싶은 거구나. 웃음을 참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북한에서 웃음은 사치였습니다. 아니, 사치가 아니라 위험이었습니다. 한 번은 직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새로 부임한 지배인이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생산량을 늘리자는 내용이었는데 말이 너무 길고 반복되었습니다. 옆에 앉은 동료가 작은 종이에 뭔가 그렸습니다. 제가 슬쩍 보니 지배인 얼굴 비슷한 그림이었습니다. 과장된 표정에 큰 입.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참으려고 했지만 입가가 실룩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그 동료가 말했습니다. 아까 웃을 뻔했지. 나도 그랬어. 그런데 웃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맞는 말이었습니다. 지배인을 비웃는다고 생각되면 비판 대상이 될 수 있었으니까요. 웃음도 계급이 있었습니다. 웃어도 되는 웃음과 웃으면 안 되는 웃음이 있었습니다. 당이 정한 농담은 웃어도 됐습니다. 미제 제국주의를 비웃는 것, 남조선 괴뢰들을 조롱하는 것, 그런 웃음은 권장되었습니다. 하지만 일상의 소소한 웃음, 그냥 재미있어서 웃는 것, 힘든 현실을 잊고 웃는 것, 그런 웃음은 경계의 대상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웃음에는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웃음은 통제할 수 없는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진심으로 웃을 때 그 순간만큼은 자유롭습니다. 누가 시켜서 웃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웃는 것입니다. 북한 체제는 그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느끼고 스스로 웃는 것을. 그래서 웃음도 관리되었습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 때문에 웃어야 하는지. 하지만 사람의 마음까지 완전히 통제할 수는 없었습니다. 웃음을 금지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몰래 웃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들리지 않는 소리로. 하지만 분명하게 웃었습니다. 이제부터 그 웃음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북한 사람들이 어떻게, 왜 웃었는지, 그 웃음이 무엇을 의미했는지. 여러분도 기억을 더듬어 보십시오. 가장 조심스럽게 웃었던 순간이 언제였는지. 웃음을 숨겨야 했던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웃음이 문제가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였습니다. 반에 한 친구가 있었는데 이름을 철수라고 하겠습니다. 철수는 재미있는 친구였습니다. 선생님이 안 보실 때 표정 연기를 잘했습니다. 어느 날 역사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이 미제의 만행에 대해 설명하시는데 철수가 제 쪽을 보며 눈을 이상하게 굴렸습니다. 저는 웃음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참으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옆 친구도 보고 말았는지 작게 킥킥 웃었습니다. 선생님이 들으셨습니다. 거기 뭐가 그렇게 웃음나?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선생님이 다가오셨습니다. 이 심각한 역사를 배우는 시간에 웃다니. 동무들은 조선 인민이 당한 고통을 우습게 보는 거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숨을 죽였습니다. 결국 우리는 생활지도실에 불려갔습니다. 담임 선생님께 혼났습니다. 사상이 불순해지면 이렇게 되는 거다.
항상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 그날 이후 철수는 학교에서 표정 연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하고 싶어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다들 조심하게 되었으니까요. 이것이 북한에서 웃음을 숨겨야 했던 첫 번째 이유입니다. 웃음이 불순함의 증거가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감시 때문이었습니다. 북한에는 인민반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동네를 몇 가구씩 묶어서 인민반장이 관리하는 제도였습니다. 인민반장은 각 가정의 동향을 파악했습니다. 누가 어디 갔다 왔는지, 집에 누가 놀러 왔는지, 밤에 무슨 소리가 들렸는지. 저희 집 인민반장은 김 할머니였습니다. 겉으로는 친절한 분이었습니다. 어머니, 밥은 먹었나? 애들 학교는 잘 다니나? 하지만 어머니는 늘 조심하셨습니다. 김 할머니 앞에서는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 웃을 때도 조심해라. 왜 웃을 때도 조심해야 할까요? 웃음소리가 너무 크면 저 집은 밤에 뭐가 그렇게 재미있나? 이런 식으로 의심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옆 동네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집에서 밤늦게까지 웃음소리가 들렸답니다. 인민반장이 다음 날 물었답니다. 어제 손님이 왔었나? 아니요. 가족끼리 있었습니다. 그럼 뭐가 그렇게 재미있었나? 알고 보니 그 집에서 한국 드라마를 봤던 겁니다. USB에 저장된 드라마를. 결국 적발되어 온 가족이 고초를 겪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동네에 빠르게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더욱 조심하게 되었습니다. 집안에서도 웃음소리를 낮췄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생활총화 때문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주일에 한 번 직장에서 생활총화가 있었습니다. 학교에도 있었고 인민반에도 있었습니다. 생활총화 시간에는 서로를 비판했습니다. 이번 주에 누가 어떤 잘못을 했는가? 웃음도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김동무는 작업 시간에 자꾸 웃었습니다. 일에 집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비판을 받으면 자아 비판을 해야 했습니다. 제가 사상이 해이해졌습니다. 앞으로 더욱 각성하고 일에 충실하겠습니다. 웃었다는 이유로 비판받고 반성문을 쓰고 앞으로 조심하겠다고 다짐하는 것. 이것이 북한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웃음을 숨기게 되었습니다. 밖에서는 표정을 관리했습니다. 크게 웃지 않고 소리 내지 않고 눈치를 보며 웃었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계층 때문이었습니다. 북한에는 성분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집안 배경에 따라 사람을 분류하는 제도였습니다. 좋은 성분, 나쁜 성분. 나쁜 성분에 속하는 사람들은 더욱 조심해야 했습니다. 웃는 것조차 조심해야 했습니다. 제 친구 중에 영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영인의 할아버지가 월남자였습니다. 6.25 때 남쪽으로 갔다가 돌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때문에 영인의 가족은 늘 눈치를 봤습니다. 영의 아버지는 직장에서 승진을 못했습니다. 영희도 대학에 가기 어려웠습니다. 영희는 학교에서 거의 웃지 않았습니다. 나는 웃으면 안 돼. 우리 집은 조심해야 한다고. 아버지가 그랬어. 영희의 표정은 늘 굳어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농담을 해도 다른 애들은 웃는데 영희만 무표정했습니다. 영희는 왜 안 웃나? 선생님이 물으시면 영희는 얼른 억지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진짜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웃고 싶어도 웃으면 안 되는 삶을 성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감정 표현도 자유롭지 못한 삶을. 다섯 번째 이유는 고난의 행군 때문이었습니다.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시기가 있었습니다. 식량난이 극심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때는 웃는 것 자체가 이상하게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굶주리고 거리에 쓰러진 사람들이 있고 장례식이 끊이지 않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 시절에 웃으면 저 사람은 배가 부른가 보다 이런 눈초리를 받았습니다. 실제로 웃을 일도 없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남는 것이 전부였으니까요. 하지만 그 시절에도 사람들은 웃었습니다. 집안에서 아주 작게 몰래. 왜냐하면 웃지 않으면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았으니까요. 어머니는 그 시절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웃음도 사치였다. 하지만 가끔은 웃어야 했다. 그래야 살 수 있었다. 여섯 번째 이유는 두려움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아무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도, 같은 직장 동료도, 심지어 가족도 조심해야 했습니다. 밀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당 기관에 보고하면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 그 사람이 이상한 행동을 했다. 웃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 사람이 체제를 비웃었다. 이렇게 신고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웃을 때도 주변을 살폈습니다. 누가 보고 있는지, 누가 듣고 있는지, 직장에서 동료들과 이야기하다가 재미있는 일이 있어도 크게 웃지 않았습니다. 아, 재미있네요 하고 작게 미소만 짓고 말았습니다. 진짜 웃음은 나중에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과 단둘이 있을 때만 나왔습니다. 일곱 번째 이유는 습관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웃음을 숨기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밖에 나가면 자동으로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웃고 싶어도 일단 참았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집에 들어와서야 표정이 풀렸습니다. 하지만 집에서도 완전히 마음을 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 자연스러운 웃음이 무엇인지 잊어버렸습니다. 탈북 남한에 와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웃는 모습을 보고 저는 놀랐습니다. 거리에서 친구들이 크게 웃으며 걸어가고 카페에서 사람들이 소리내어 웃고 직장에서도 동료들이 농담하며 웃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상했습니다. 저렇게 웃어도 괜찮나? 누가 뭐라고 하지 않나? 하지만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웃음은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북한에서 저는 웃는 법을 잊고 살았다는 것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자유롭게 웃고 계십니까? 아니면 무언가를 참으며 살고 계십니까? 웃음을 숨겨야 했던 북한 사람들의 이야기. 그것은 단순히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유를 잃어버린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을 가진 모든 이들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억압된 상황에서도 사람들이 어떻게 웃음을 찾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웃음을 숨겨야 하는 사회였지만 그래도 사람들은 웃었습니다. 특히 장마당에서는 다른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장마당. 북한 사람들에게 장마당은 단순한 시장이 아니었습니다. 생존의 공간이자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조금은 자유로운 웃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장마당에 간 것은 10살 때였습니다. 어머니 손을 잡고 따라갔습니다. 고난의 행군이 한창일 때였습니다. 배급이 끊긴 지 오래였습니다. 살아남으려면 장사를 해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집에서 만든 두부를 팔러 가셨습니다. 장마당에 들어서자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물건 파는 소리, 흥정하는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옷감 사세요. 생선 싸게 팔아요. 담배 있습니다. 처음에는 무서웠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았고 소리가 너무 컸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익숙해지면서 장마당이 특별한 곳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학교나 직장에서와는 다른 웃음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두부를 펼쳐놓고 앉으셨습니다. 옆자리는 김치를 파는 아주머니였습니다. 처음 보는 분이었는데 어머니와 금방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아서 장사가 잘 될 것 같아요. 그러게요. 사람들이 많이 나왔네요.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며 웃기도 했습니다. 한 아저씨가 너무 큰 보따리를 지고 갔습니다. 비틀거리며 가는 모습이 우스웠는지 옆 아주머니가 작게 웃었습니다. 저 양반 저러다 넘어지겠어요. 어머니도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욕심이 과하네요. 이런 웃음이었습니다. 소소하고 일상적이고 인간적인 웃음. 장마당에서는 흥정이 중요했습니다. 물건을 사려면 값을 깎아야 했고 팔려면 비싸게 받아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주머니, 이거 얼마예요? 1,000원이요. 에이, 너무 비싸요. 500원 할게요. 안 돼요. 그 가격에는 못 팔아요. 이렇게 실랑이를 하다가 결국 700원의 거래가 성사되면 서로 웃으며 헤어졌습니다. 장사 잘 되세요. 당신도요. 이 웃음에는 적대감이 없었습니다. 서로 살아가기 위해 하는 일이니까요. 장마당에서 장사를 오래 하다 보면 단골이 생겼습니다. 어머니에게도 단골 손님들이 있었습니다. 매주 두부를 사가는 할머니, 한 달에 한 번 많이 사가는 아주머니, 단골들과는 조금 더 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요즘 집안은 어떠세요? 그저 그렇지 뭐. 살기가 힘들어요. 다 똑같아요. 그래도 살아야죠. 그러다 누군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면 다 같이 웃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아주머니가 와서 두부를 보더니 이거 오늘 만든 거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네, 오늘 새벽에 만들었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 아주머니가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그럼 신선하니까 비싸게 받으시겠네요. 어머니가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신선한 건 당연하고 맛도 보장해요. 옆에서 듣던 다른 상인도 웃었습니다. 우리 옆집은 영업을 잘하시네. 이런 식으로 웃음이 전염되었습니다. 장마당의 웃음은 생존의 웃음이었습니다. 힘든 현실을 잠시 잊게 해주는 웃음이었습니다. 장마당에는 여러 종류의 상인들이 있었습니다. 자리를 잡고 앉아서 파는 사람, 돌아다니며 파는 사람, 몰래 파는 사람, 돌아다니며 파는 사람들은 특히 재미있었습니다. 한 아저씨는 신발을 팔았습니다. 중국에서 넘어온 운동화였습니다. 그 아저씨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운동화, 좋은 운동화. 신으면 빨리 달릴 수 있어요. 신으면 키도 커 보여요.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키가 커 보이긴 뭐가 커 보여. 아저씨도 웃으며 받아쳤습니다. 아니, 진짜예요. 밑창이 두꺼워서. 이런 농담이 오갔습니다. 판매 기술이기도 했지만 그 자체로 즐거움이었습니다. 또 다른 아저씨는 약을 팔았습니다. 정확히는 건강식품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걸 먹으면 힘이 나요. 병에도 안 걸려요. 만병통치약입니다. 지나가던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만병통치약이면 당신은 왜 그렇게 마르셨나? 사람들이 폭 웃었습니다. 아저씨도 당황하지 않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먹어서 이 정도지. 안 먹었으면 진작 죽었을 거예요. 다시 웃음이 터졌습니다. 장마당에서는 이런 웃음이 일상이었습니다. 진지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감시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물론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장마당에도 단속원들이 있었습니다. 당 간부들이 순찰을 돌았습니다. 그들이 나타나면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웃음소리가 줄어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조심스러워졌습니다. 특히 불법 물품을 파는 사람들은 긴장했습니다. 한국 드라마가 담긴 USB, 중국 화장품, 금지된 책들, 이런 걸 파는 사람들은 단속원이 보이면 재빨리 숨겼습니다. 하지만 단속원이 지나가면 다시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휴, 겨우 갔네. 오늘은 안 걸렸어요. 운이 좋았죠. 이렇게 말하며 웃었습니다. 위험을 넘긴 안도의 웃음이었습니다. 장마당 골목은 더 재미있었습니다. 큰 길에서 벗어난 골목에는 작은 식당들이 있었습니다. 국수집, 떡집, 술집. 그곳에서는 더 자유로운 분위기였습니다. 제가 20살쯤 되었을 때 친구들과 장마당 골목의 국수집에 간 적이 있습니다. 좁은 공간에 몇 개의 테이블, 아주머니 혼자 운영하는 집이었습니다. 우리는 국수를 시켰습니다. 국수를 먹으며 이야기했습니다. 옆 테이블에는 아저씨들이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내가 말이야. 아니, 내 말을 들어봐. 시끄러웠지만 그 소란스러움이 좋았습니다. 사람 사는 냄새가 났습니다. 아주머니가 국수를 더 갖다 주시며 많이 드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친구 하나가 물었습니다. 아주머니, 장사는 잘 되세요? 아주머니가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뭐 그저 그렇지. 먹고 살만해요. 당신들처럼 젊은 사람들이 와줘서 고마워요. 우리도 웃었습니다. 그 국수집에서 우리는 편안했습니다. 학교나 직장에서는 할 수 없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 요즘 어떻게 지내? 그냥 살아. 힘들지 뭐. 다 똑같아. 우리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누군가 옛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초등학교 때 기억나? 우리 담임 선생님이 웃긴 일화를 이야기하면 다들 웃었습니다. 소리를 죽여서 웃었지만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옆 테이블 아저씨들도 우리를 보고 웃었습니다. 젊은 것들이 보기 좋네. 우리도 그쪽을 보고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이런 순간들이었습니다. 장마당과 골목에서의 웃음은 공식적이지 않은, 허가받지 않은, 하지만 진짜인 웃음. 사람들은 장마당에 물건을 사러만 온 게 아니었습니다. 웃음을 사러 왔습니다. 사람을 만나러 왔습니다. 잠시나마 숨통을 트이게 하려고 왔습니다. 장마당 상인들 사이에는 동료 의식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어느 날 몸이 아파서 장마당에 못 나가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옆자리 아주머니가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장에 안 나오셔서 걱정했어요. 이거 두부 팔고 남은 돈이에요. 어머니가 놀라셨습니다. 어떻게? 제가 대신 좀 팔았어요. 원래 가격대로 받았고요. 손님들이 당신 찾더라고요. 어머니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두 분이 웃으며 이야기 나누셨습니다. 힘든 시절을 함께 버티는 사람들의 웃음이었습니다. 장마당에는 아이들도 많았습니다. 부모를 따라온 아이들, 혼자 물건을 팔러 나온 아이들. 아이들은 어른들보다 자유로웠습니다. 뛰어놀고 소리 지르고 웃었습니다. 물론 어른들이 가끔 야단쳤습니다. 조용히 해라. 하지만 아이들은 잠시 후 또 웃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을 보면 어른들도 웃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저렇게 웃을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런 생각을 하며 쓸쓸한 미소를 짓곤 했습니다. 장마당의 웃음은 불완전한 웃음이었습니다.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았습니다. 항상 경계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곳에는 웃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힘든 삶 속에서도 웃음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시장에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재래시장이나 전통시장 말입니다. 거기서 상인들과 이야기 나누며 웃어본 적 있으십니까? 북한 장마당의 웃음도 그런 것이었습니다. 생활 속의 웃음, 생존 속의 웃음, 그리고 연대의 웃음이었습니다. 낮이 지나고 밤이 오면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밖에 긴장을 벗어던지고 비로소 편안해질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집 안, 그곳은 북한에서 유일하게 조금은 자유로운 공간이었습니다.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가족끼리만 있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밤에만 진짜 웃음이 나왔습니다. 저희 집 저녁 시간은 이랬습니다. 아버지가 퇴근하시고 어머니가 저녁을 차리시고 꾀들이 모여 앉았습니다. 밥상은 늘 부족했습니다. 특히 고난의 행군 시절에는 옥수수죽이나 감자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하지만 그 밥상에 둘러앉아 가족들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직장에서 말이야. 아버지가 이야기를 시작하시면 우리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버지는 이야기를 재미있게 하셨습니다. 직장에서 있었던 일을 사람들의 표정과 목소리를 흉내내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웃었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조심하며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어머니가 가끔 쉿 하시며 손가락을 입에 대셨습니다. 벽이 얇아서 옆집에 들릴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더 작게 하지만 더 진하게 웃었습니다. 가족만의 웃음은 특별했습니다. 설명이 필요 없었습니다. 서로를 알고 있었으니까요. 아버지가 표정만 지으셔도 우리는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눈빛만 보내셔도 우리는 웃음을 참았습니다. 이런 교감이 있었습니다. 제 남동생은 개구쟁이였습니다. 학교에서는 얌전했지만 집에서는 장난을 많이 쳤습니다. 한 번은 아버지 모자를 몰래 쓰고 아버지 흉내를 냈습니다. 동무들, 오늘도 열심히 일합시다. 어색한 목소리로 말하는데 너무 웃겼습니다. 어머니가 웃음을 참으려고 부엌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어깨가 들썩이는 게 보였습니다. 아버지도 웃으시며 동생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이 녀석, 나중에 배우라도 될 거야. 우리는 조용히 하지만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밤 시간은 조금 더 특별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뉴스를 보고 불을 끄면 그때부터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버지가 낮에는 못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직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체제 비판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조심스러운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불만이 섞인 이야기, 억울한 이야기, 답답한 이야기. 일은 우리가 하는데 공은 다 저 사람들이 가져가더라. 어머니가 맞장구를 치셨습니다. 세상이 다 그렇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가끔 웃음이 나왔습니다. 허탈한 웃음이었습니다. 현실을 인정하는 웃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으로 하루의 스트레스가 조금 풀렸습니다. 밤에는 금지된 이야기도 했습니다. 한국 드라마 이야기였습니다. 누군가 몰래 본 드라마 이야기를 하면 다들 귀를 기울였습니다. 나만은 정말 그렇게 살아? 차들이 정말 그렇게 많아? 밥을 남길 정도로 많이 먹는데 궁금했습니다. 상상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은 부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부러움을 밖에서 표현할 수는 없었습니다. 집안에서 가족끼리만 조용히 이야기했습니다. 때로는 슬픈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할머니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셨으면 이 옥수수죽이라도 잡수실 수 있었을 텐데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웃으셨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는 고생 안 하시고 가셨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해야지. 우리도 따라 웃었습니다. 슬픔을 웃음으로 감싸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울면 더 슬프니까 웃으면서 견디는 것이었습니다. 집안에서도 완전히 안심할 수는 없었습니다. 벽이 얇아서 큰 소리는 낼 수 없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밤늦게 가족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다들 깜짝 놀랐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올까?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인민반장이었습니다. 늦은 시간에 무슨 일이십니까? 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아, 그냥 순찰 도는 길인데 불이 켜져 있길래 들렀어요. 별일 없죠? 네, 별일 없습니다. 인민반장이 방 안을 슬쩍 들여다보고 갔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우리 이야기를 들었을까? 혹시 의심하는 걸까? 다행히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우리는 더 조심하게 되었습니다. 밤에도 큰 소리로 웃지 않았습니다. 이야기도 더 작은 목소리로 했습니다. 집안의 웃음에도 공포가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웃었습니다. 웃지 않으면 살 수 없었으니까요. 자식들의 웃음은 부모에게 위안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우리가 웃는 모습을 보시며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웃으니까 나도 살 것 같다. 아이들은 웃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부모도 희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웃으려고 했습니다. 억지로라도 웃으려고 했습니다. 동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배가 고파도 추워도 학교에서 힘든 일이 있어도 집에 오면 웃었습니다. 부모님이 걱정하실까봐 웃으며 괜찮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웃음도 있었습니다. 서로를 위한 웃음, 상대를 안심시키기 위한 웃음. 가족이란 그런 것 같습니다. 서로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웃음을 나누는 것. 밤이 깊어지면 아이들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이불 속에서 동생과 속닥거렸습니다. 형, 나중에 크면 뭐 할 거야? 글쎄, 나는 운전사가 되고 싶어. 큰 차를 몰고 싶어. 그래, 넌 할 수 있을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웃음이 났습니다. 꿈을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즐거웠습니다. 비록 그 꿈이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좋았습니다. 부모님은 우리가 잠든 후에도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가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주 작은 웃음소리.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지 몰랐지만 부모님도 웃으신다는 게 저는 좋았습니다. 아침이 되면 또다시 긴장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밖에 나가면 표정을 관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웃었습니다. 이것이 북한 사람들의 일상이었습니다. 낮에는 참고, 밤에는 웃고, 낮에는 긴장하고, 밤에는 조금 편안해지고, 집안의 웃음은, 밤의 웃음은 생존을 위한 웃음이었습니다. 그 웃음이 없었다면 사람들은 미쳐버렸을 겁니다. 여러분은 집에서 편안히 웃고 계십니까? 가족들과 자유롭게 이야기 나누십니까?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저는 북한을 떠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집 안에서조차 조심해야 했던 그 시절. 그래도 우리는 웃었습니다. 가족이 있었으니까요. 서로가 있었으니까요. 웃음은 단순한 즐거움이 아니었습니다.
북한에서 웃음은 생존의 도구였습니다. 버티게 해주는 힘이었습니다. 힘든 순간마다 웃음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고난의 행군 시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때는 정말 견디기 힘든 시기였습니다. 배급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사람들이 굶어 죽었습니다. 거리에는 쓰러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집도 힘들었습니다. 하루 한 끼를 겨우 먹었습니다. 그마저도 제대로 된 밥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시절에도 가끔은 웃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장마당에서 옥수수를 조금 구해 오셨습니다. 오늘은 죽을 끓일 수 있겠다. 온 가족이 기뻐했습니다. 옥수수죽이라도 배불리 먹을 수 있다니. 어머니가 죽을 끓이시는 동안 우리는 기다렸습니다. 배가 너무 고팠습니다. 드디어 죽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죽이 너무 묽었습니다. 옥수수가 적어서 거의 물에 가까웠습니다. 우리는 그 묽은 죽을 보고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게 죽이야, 물이야? 동생이 말했습니다. 어머니도 웃으셨습니다. 그래도 옥수수 맛은 나잖니. 우리는 그 묽은 죽을 마셨습니다. 마시면서 웃었습니다. 웃지 않으면 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웃었습니다. 이런 웃음이었습니다. 슬픔을 견디기 위한 웃음, 현실을 받아들이기 위한 웃음. 그날 밤, 배는 여전히 고팠지만 우리는 웃은 덕분에 조금 견딜 수 있었습니다. 직장에서도 웃음은 필요했습니다. 저는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기계를 다루는 일이었습니다. 전기가 자주 끊겼습니다. 기계가 멈추면 우리도 일을 멈춰야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작업반장은 화를 냈습니다. 생산량을 어떻게 맞추라는 거야. 하지만 우리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전기가 없으면 일을 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기다렸습니다. 전기가 다시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 동료가 농담을 했습니다. 우리 지금 쉬고 있는 건가, 일하고 있는 건가? 다른 동료가 대답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일하고 있는 거지. 실제로는 쉬고 있고. 우리는 웃었습니다. 소리내지 않고 조용히. 이 웃음이 우리를 버티게 했습니다. 힘든 노동을 견디게 했습니다. 웃음은 연대감을 만들었습니다. 같은 상황에서 고생하는 사람들끼리 웃음을 나누면 우리는 같은 편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 번은 생산량을 맞추지 못해서 작업반 전체가 비판을 받았습니다. 동무들의 의식이 해이하다. 더 열심히 일해야 한다. 우리는 고개를 숙이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억울했습니다. 전기도 없고 자재도 부족한데 어떻게 생산량을 맞추라는 건지. 비판이 끝나고 우리는 다시 작업장으로 돌아왔습니다. 한 동료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의식이 해이한 게 아니라 시스템이 해이한 거 아냐. 다른 동료가 픽 웃었습니다. 그 말은 밖에서 하면 안 돼. 우리는 웃으며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 웃음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학생들은 힘들었습니다. 공부도 해야 하고 노동도 해야 했습니다. 농촌 지원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농촌에 가서 일을 돕는 것이었습니다. 힘든 일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일했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서로 웃으며 일했습니다. 야, 넌 모를 심는 거 참 못하네. 너나 잘해. 이렇게 놀리고 웃고 일했습니다. 웃지 않으면 너무 힘들었으니까요. 점심시간에는 모여 앉아 주먹밥을 나눠 먹었습니다. 이거 누가 싼 거야? 우리 어머니.
맛있네. 이런 소소한 대화에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 웃음이 우리를 친구로 만들었습니다. 힘든 시간을 함께 버티는 동료로 만들었습니다. 웃음은 또한 저항이었습니다. 직접적인 저항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정신적인 저항이었습니다. 체제가 우리를 억압해도 우리는 웃을 수 있었습니다. 체제가 우리의 행동을 통제해도 우리의 감정까지는 완전히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몰래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웃는 것. 그것은 나는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나는 아직 인간이다라는 선언이었습니다. 어느 탈북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북한에서 웃음은 자유의 작은 조각이었다. 맞는 말입니다. 웃음은 우리에게 남은 유일한 자유였습니다. 웃음은 희망이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웃을 수 있다면 내일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힘들지만 내일은 나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며 웃었습니다. 물론 내일이 꼭 나아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힘들 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웃음이 있으면 버틸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웃을 수 있는 동안은 괜찮은 거다. 웃지 못하게 되면 그때가 진짜 끝이다. 어머니는 어떤 상황에서도 웃으려고 하셨습니다. 힘들어도 슬퍼도 웃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셨습니다. 그게 가족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셨나 봅니다.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직장에서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집에 오시면 웃으셨습니다. 오늘 재미있는 일이 있었다. 이렇게 시작하시며 우리를 웃기셨습니다. 부모님의 웃음이 우리를 지켰습니다. 저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얼마나 힘드셨는지. 하지만 우리 앞에서는 웃으셨습니다. 그게 사랑이었습니다. 웃음은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가족끼리 웃으며 우리는 함께야. 우리는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친구들과 웃으며 우리는 같은 처지야. 혼자가 아니야. 이렇게 위로하는 것이었습니다. 웃음은 말보다 강했습니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것을 웃음으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어떤 날은 웃음이 눈물이 되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웃다가 울었습니다. 우리 왜 이렇게 사는 거야? 이런 말을 하며 웃다가 울었습니다. 하지만 울고 나면 다시 웃었습니다. 울기만 하면 너무 슬프니까 다시 웃어야 했습니다. 이런 삶이었습니다. 웃음과 눈물이 섞인 삶. 하지만 그 웃음이 있었기에 우리는 버텼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힘든 순간에 웃음으로 버틴 경험. 웃음은 때로 가장 강한 힘입니다. 절망 속에서도 웃을 수 있다면 아직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북한 사람들의 웃음이 그랬습니다. 절망 속의 희망이었습니다. 어둠 속의 작은 빛이었습니다. 그 웃음이 없었다면 많은 사람들이 버티지 못했을 겁니다. 웃음은 생존의 도구였습니다. 위로의 수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성을 지키는 방법이었습니다. 탈북 후 남한에 와서 저는 오랫동안 웃지 못했습니다. 자유로운 세상인데 웃어도 되는 곳인데 왜인지 웃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서는 몰래 조심스럽게 웃었는데 이제는 자유롭게 웃어도 되는데 오히려 웃는 법을 잊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이유를 몰랐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북한에서의 웃음은 단순한 웃음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 웃음에는 너무 많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슬픔, 고통, 두려움, 희망, 사랑. 그 모든 것이 섞인 웃음이었습니다. 남한에서 사람들이 웃는 걸 보면 그냥 즐거워서 웃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행복해서, 재미있어서,
하지만 저에게 웃음은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었습니다. 웃음은 생존이었고, 저항이었고,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만에서의 가벼운 웃음이 처음에는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조금씩 자유로운 웃음을 배웠습니다. 카페에서 친구들과 크게 웃고, 영화관에서 소리내어 웃고, 거리에서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웃는 것. 그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제는 압니다. 하지만 가끔 북한에서의 그 웃음이 그립습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왜 힘들었던 시절의 웃음이 그리울까요? 하지만 그 웃음에는 지금은 느낄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진심이 있었습니다. 절실함이 있었습니다. 연대가 있었습니다. 힘든 상황에서 서로를 위로하며 나누던 웃음. 그 웃음은 가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장 진짜였습니다. 남한에서는 웃음이 쉽습니다. 웃어도 되고 안 웃어도 됩니다.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웃음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습니다. 웃지 않으면 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웃음이 더 소중했습니다. 요즘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북한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게 웃고 있을까? 장마당에서, 집 안에서, 밤에, 몰래. 아마 그럴 것입니다. 사람은 웃지 않고는 살 수 없으니까요. 웃음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억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통제하려 해도 사람들은 웃습니다. 그게 인간이니까요. 저는 이제 이해합니다. 왜 북한 체제가 웃음을 두려워했는지. 웃음에는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웃음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진심으로 웃을 때 그 순간만큼은 체제의 통제를 벗어납니다. 그래서 위험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웃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숨겨졌을 뿐 없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계속 웃었습니다. 몰래, 조심스럽게, 하지만 분명하게. 그 웃음이 사람들을 살게 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웃음의 소중함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웃습니다.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웃을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하지만 가끔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웃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웃음을 숨겨야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을. 북한뿐만이 아닙니다. 세상 곳곳에 자유롭게 웃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난 때문에, 전쟁 때문에, 억압 때문에 그들에게 웃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의미입니다. 웃음은 생존입니다. 웃음은 희망입니다. 웃음은 저항입니다. 그리고 웃음은 사랑입니다. 북한에서 우리가 나눴던 웃음은 서로를 향한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가족끼리, 친구끼리, 이웃끼리 힘든 시간을 함께 버티며 웃음을 나눴습니다. 그 웃음이 우리를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웃음은 어떤 의미인가요? 그냥 즐거워서 웃는 건가요? 아니면 무언가를 견디기 위해 웃는 건가요? 어떤 웃음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웃을 수 있다는 것 자체입니다. 웃음은 삶의 증거입니다. 웃는 동안 우리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북한 사람들이 몰래 웃었던 그 순간들, 그것은 단순한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외침이었습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다는 외침. 나는 아직 인간이다라는 선언. 그 웃음을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탈북한 지 오래되었지만 가끔 북한에서의 웃음이 떠오릅니다. 장마당에서 어머니와 함께 웃던 순간, 집에서 가족들과 조용히 웃던 밤,
친구들과 몰래 나눴던 웃음. 그 웃음들이 제 인생에서 가장 진실했던 순간들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자유롭게 웃습니다. 크게 소리내어 누구 눈치 보지 않고. 하지만 가끔 조용히 혼자 웃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저는 생각합니다. 북한에서 함께 웃던 사람들을.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아직도 그곳에 있을까요? 아니면 저처럼 탈북했을까요? 혹시 살아있을까요? 모릅니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압니다. 우리가 함께 나눴던 웃음은 진짜였다는 것. 그 웃음이 우리를 살게 했고, 버티게 했고, 인간으로 남게 했다는 것. 여러분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자유롭게 웃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웃음을 숨겨야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이 세상에 많이 있다는 것. 그들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웃는 것. 그것이 그들을 위한 기도가 될 수 있다고. 우리의 웃음이 언젠가 그들에게도 전해질 수 있기를. 그들도 언젠가 자유롭게 웃을 수 있기를. 크게 소리내어 누구 눈치 보지 않고 그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북한 사람들이 몰래 웃던 그 순간들. 그것은 어둠 속의 작은 빛이었습니다. 그 빛이 꺼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기를. 그리고 언젠가 그 빛이 큰 빛이 되어 어둠을 밝히기를. 이것이 제 바람입니다. 엔딩 나레이션. 웃음은 참 이상한 것입니다. 슬플 때도 웃고, 힘들 때도 웃고, 두려울 때도 웃습니다. 북한에서 우리가 나눴던 웃음이 그랬습니다. 웃으면 안 되는 순간에 웃고, 웃어서는 안 되는 것에 웃고, 웃을 이유가 없는데도 웃었습니다. 왜냐하면 웃지 않으면 살 수 없었으니까요. 여러분, 오늘 하루 한 번이라도 웃으셨나요? 진심으로 웃으셨나요? 만약 그렇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입니다. 웃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자유이고 축복이고 삶입니다. 북한 사람들이 몰래 웃던 그 순간들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는 웃습니다. 자유롭게, 당당하게, 그리고 감사하게. 웃을 수 있는 모든 순간이 기적입니다. 여러분의 오늘도 작은 웃음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모란봉TV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